자, 이제 42페이지 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 위에 출제 경향 보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그리고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 인장과 협회업 이렇게 구성되고 5문제 정도 나온다네요. 각 단원별로 문제는 다 나와요. 1, 2, 3장을 다 합친 만큼 정도의 문제 비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용이 쉬운 단원이라서 다 맞출 수 있는 단원이죠. 땡큐죠. 자, 그럼 이제 겸업을 시작할 텐데, 저 밑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 박스에 있는 걸 제가 실판에 정리해 볼게요. 현재 이 겸업은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법인은 14조에 정해진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건데, 14조의 업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또 경공매가 있어요. 총 7가지가 중개업 5개, 경공매 이렇게 구성되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그 밖에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년 출제돼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법인인 개공의 겸업을 모두 골라라,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겸업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어서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닥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나쁜 짓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사무소 상가 한 3개 다 얻어가지고 중개업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치킨집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의자가 이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중개업은 해야죠. 5개도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대요? 경공매는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작업을 좀 하시는데, 자, 빨간색 뭐 볼펜 하나 펴보세요. 꺼내보세요. 꺼내가시고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5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쳐요. 5개 업무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경공매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는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밖의 업무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는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이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이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것은 우리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쭉 이제 공부하자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건 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공을 이따 비교할 거예요. 법인을 먼저 쭉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박스 밑에 1번 제목이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요, 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음에 쭉 열거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번이 중개업이죠. 거기 2번에서 6번까지를 묶어보세요. 2번에서 6번을 왼쪽으로 이쁘게 묶어봐요. 2번에서 6번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다가 쓰세요. 5개라고 쓰세요. 5개. 잠깐만 실파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5개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왼쪽에 쓰실 내용이에요. 5개는 여러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중개업 오른쪽에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고 복비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업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5개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해라 이런 의미야. 그냥 5개 업무는 자유업이에요. 누구나 사업자만 등록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뭐 경범의 업무도 당연히 중개업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업무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중개업이었어요. 자, 제가 2번 적어볼게요. 2번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뭐 할 수 있대요? 임대 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임대 관리 대행은 내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일이죠.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도 개공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예를 들면 저기 원룸 건물 이런 걸 통으로 맡아서 제가 업무를 한다는 거죠. 임대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관리비 받아서 시설 관리, 어떤 하자 관리, 또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달 월세 안 밀리게 잘 받아서 입금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매월 얼마씩 가져가겠죠. 지그 중에서. 그게 임대 관리. 실제로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합니다. 물론 임차인 나갔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내가 임대차 알선했고 그때는 복비는 별도죠. 그건 뭐고? 중개업이고 이거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런 일이 바로 임대관리 관리대행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2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지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자, 시작.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또 주택의 임대관리. 또 주택의 관리대행. 이렇게 문제가 따로따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는 결국 문제 푸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내겠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막 생뚱맞은 거 내고 막 그랬었어요. 뭐 운송업, 감정평가업 뭐 이런 거를 뭐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내고 여기 있는 단어와 비스무리하게 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자, 농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OX 왜 X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치사해요. 되게 치사하죠? 네. 여러분 농업용 건축물이 뭔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OX만 풀 줄 알면 돼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29회 때는 자,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 OX 이렇게 어렵지? 자, 임대업, 임대관리. 자, 임대업 OX. 아무튼 말은 다르잖아요. X인데. 아, 그러면 임대관리와 임대업은 뭔 차이래? 무슨 차이래? 자, 임대관리는 내 거, 남의 거. 남의 거. 임대업은 내 거. 내가 건물 사서 사는 게 임대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치사해, 안 치사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나중에 다 우리 문제 풀 수 있게 없게 있죠. 어떻게 나올지를 틀리게 알고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되셨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틀리게 나오냐 이런 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5개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2번 알았고. 자, 3번째.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또 개발에 관하여 또 거래에 관하여 뭐 한다? 상담. 흔히 사람들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설팅. 예를 들어 이용 상담이라면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 나대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와서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팔면 또 임대 내면 수익의 극대화 될 것인가 컨설팅 해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공법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건폐율 용적률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건축비도 알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걸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해 주는 거, 그다음 투자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따로 쪼개서 나오겠지. 어떻게 해요? 이용에 관한 상담 또 개발에 관한 상담 또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런 식으로 틀리냈었어요. 자,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OX. 자신 있게 OX. X. 개발을 뭐 하래잖아. 상담을 해야지 개발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발업을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개발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웃잔 말로 이렇게 해요. 우리 개발 잡고 이야기해라. 개발 잡고 흔들지 말고. 멍멍이 발 있잖아. 멍멍이 발. 자, 미안해요. 격 떨어지게 해서. 자, 다시 개발 잡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개발 잡고 뭐? 흔들지 말고. 자, 웃길 땐 저기 한번 웃어주고 좀 그러면. 자, 미안해요. 썰렁하게 해서. 자, 개발 잡고 이야기만 하세요.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자, 됐고. 자, 네 번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자, 도배업체 또 이사업체를 뭐 해준대요? 소개해주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 해준다? 알선. 한마디로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업체한테. 업체에게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해달라고 맡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죠. 뭐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내가 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저기 서울에 내가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이번에 전세 뭐 월세 이런 거 낸다 이거죠. 이런 거 할 때도 언제 갔다 오냐고. 그냥 그 옆에 부동산에게 맡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몰랐네. 몰랐죠.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이게 뒷돈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은행에 대출 알선해주면 대출 수수료도 주고 그리고 법무사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 있죠. 법무사도 얼마씩 주고 그래요. 그리고 도배업체, 이사업체 이런 맡기면 다 얼마씩 다 줍니다. 공짜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입주 청소만 맡겨도 다 얼마씩 다 줘요. 예. 이런 뒷돈들이 좀 있어요. 자,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자, 그러면 어떻게 틀리낼까? 4번 한번 틀리게 해보실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하면 한번 여러분께서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4번을 틀리게 한번 내보세요. 법인인 개공이 못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5초만 더 드릴게.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한다고 나와. 운영. 자, 이사업체를 운영한다, 도배업체를 운영한다. OX, 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삿짐 센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삿짐 센터를 뭐 해준다고요? 소개해주는 일, 알선해주고 그런 일이라고요. 되셨죠? 네, 됐고요. 자, 5번째.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떻게 틀기 나오냐 이걸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5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네. 자, 5번 갑니다. 5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요? 분양, 대행. 그리고 살면서 우리 분양, 대행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잖아요. 잠깐 짚어보시겠어요? 일단 분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 뭘 보고 분양이라 할까? 물론 판다. 그렇죠. 우리 동물도 분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뭐 강아지 나서 팔았다. 이거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건축물도 건축물을 새로 지어서 쪼개 파는 때를 분양이라고 해요. 우리 아파트 새 거 받을 때 분양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축 건물을 쪼개 파는 걸 분양이란다. 택지로 개발해서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그러면 분양을 대행한다는 것은 갑이 지은 건축물을 누구한테 맡겨서
을한테 맡겨서 을이 이걸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서 팔아주는 걸 우리는 분양대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축 건물을 지어서 나누어서 이걸 맡겨서 나누어서 파는 걸 우리 분양대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분양대행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갑이 가진 걸 A나 B나 C가 사는 걸 얘가 도와주는 거잖아,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중개하고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이게 다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니라고 그랬냐면 이 분양대행은 위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잘 만들어요. 자전거를 100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줄 아는데 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쟤한테 맡겨서 제가 자전거를 팔았죠, 지금. 이게 바로 위탁 매매죠. 매매고. 그럼 이 사는 사람들은요, 수수료는 있어 없어요? 자전거 값만 내는 거지 별도 수수료는 있어 없어요? 없지. 알선 수수료 이런 건 없다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누구한테만 받아요? 나한테 맡긴 자에게만 받는 거지, 이게. 이게 분양대행이라고요. 중개는 두 사람 모두를 알선해서 양쪽 모두에게 복비 받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우리 복비 내야 안 내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아파트 값에 들어있겠죠. 안 낸 건 아니네. 자, 어쨌든 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치르는 거고 이제 맡긴 자에게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 얘한테만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을 분양대행이라는 거죠. 이게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중개보수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대행 수수료가 센 거예요. 분양대행 수수료가 거의 5%에 달해요. 평택이도 지금 건축물 분양 많이 했잖아,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분양대행업체, 중개사무소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대행업체도 하고 근처에 개공들 붙어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 그 상가가 1층 내가 5억짜리 분양해줬다. 2,500 받는단 말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붙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분양가에 들어있지요. 자, 두 가지예요. 뭐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 또 주택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는 건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택지 분양대행이에요. 택지는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만 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일종의 프랜차이즈업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부동산 114 이런 데 있죠. 간판에 그런 거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부동산 114가 전국의 개공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서 매월 정보도 제공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매월 얼마씩 수수료 받는 일이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업을 법인인 개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은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자, 누구만 대상으로 하래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다른 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누구만 대상으로 해라? 개공만 대상으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OX. X. 되게 그럴싸하죠? 등록을 뭐?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래잖아. X. 또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X.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대상으로. 시험 보다가 웃기게 하려고. 웃기게 해서 다음 거 못 풀게 하려고. 시험 준비생.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빵 터져가지고 시험 보다가. 시험 준비생 이게 왜 궁금해? 자, 그렇죠? 네. 자, 오로지 개공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5개다. 5개.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5개.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도비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 누구만 대상으로? 개공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다. 근데 X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판까지 가면 이런 거 눈 감고 풀어요. 눈 감고 다 풀어요. 지금은 5개를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그냥 지금 익히면 돼요. 7번째 갑니다. 여기요. 중개업과 5개와 뭐? 경공매.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에 따라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법원에서 하는 것만 경매라고 해요. 그리고 공매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로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이제 공개 매각, 입찰로 파는 거예요. 이게 입찰로 파는 거예요. 이게 공매라고 합니다. 네. 자,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한대요?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여러분,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한다는 것은 입찰은 의뢰인 당신이 하는 거고 나는 권리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입찰가 정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권리 분석 알선이고, 그다음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법원에 내가 입찰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입찰한다. 입찰이라는 말과 매수 신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매수 신청 대리, 입찰을 대리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입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는 뭐냐면 잠깐 칠판 보세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경매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됩니다.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고요. 대리권을 주기 때문에 이자는 위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민이 개공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 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 되어서 법원 경매에 이 입찰을 대리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입찰표가 있겠죠? 입찰표. 어디 지방법원, 뭐 평택지원, 부동산, 뭐 소재지, 지목 면적, 뭐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쓰는 날 있어요. 본인이 이 양반이에요. 본인 아무개, 그 다음에 대리인 누구, 개공 아무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 이게 입찰표예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낸다고 그러죠? 보증금 내가지고 이거를 큰 봉투에 넣어요. 봉투에 넣어서 이제 그 입찰할 때 박스에 꼬리시키는 거예요. 꼬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찰해서 몇 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하면은 나중에 처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 냈고 나중에 잔금 다 내야 되잖아요. 잔금을 누가 내요? 위임인이 직접 잔금을 내는 거예요. 잔금을 내고 이자가 뭘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는 뭐 받는 일? 수수료 받는 그런 일을 우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잠깐 칠판 보시면은 자, 경매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저당권이 은행에 우리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매달 이자 원금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은 은행은 저당권자는 법원에 가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임의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매 중에는 강제 경매라는 것도 있는데, 강제 경매가 뭐냐면 여기 채권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자, 1억 빌려줬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차용증만 썼어요. 이건 막 받기 싫다는 얘기죠? 차용증만 쓰겠다는 거 간도 크죠? 자, 근데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럼 이제 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를 하려면
재산이 있는가 추적도 해야 되죠. 추적해서 여기다가 법원에 신청해서 가압류도 하고 해놓고 또 채무자 상대로 뭘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해라 라고 뭣도 하고 소송도 해야 돼요. 차용증은 얘네 둘이 쓴 채권계약서에 불과하니까 이걸로 바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해서 얘가 정말 안 갚은 게 맞구나 라고 뭘 받아내서 판결문을 받아내서 이 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이 가압류된 부동산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매를 뭐라 한다고요?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은행을 뭘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의무경매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핵심이 소송이에요, 소송. 이 경매는 소송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경매는 뭐라고요? 소송사건이다. 그러면 여기 이 경매 소송사건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건 우리나라에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 소송사건 대리, 경매 대리도 원래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그 사연이 있었냐면은 1990년대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변호사들이 굳이 경매 사건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 거 많았지. 뭐 굳이 왜 이런 거 하겠냐고.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 누가 했냐면 법무사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대리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불법인데 그냥 이렇게 묵인해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변호사가 1년에 막 1000명 이상씩 배출되면서 변호사들이 드디어 어디에 눈길을 주게 된 거예요. 경매 시장으로 눈길을 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미 그 변부사와 개국금융회사들이 다 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쟤를 다 몰아내야 되잖아. 경매 대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잖아.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몰아냈지. 몰아내고 변호사 밑으로 이제 직원 채용하고 얘기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개공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잘한다고요. 우리도 시켜줘요. 시켜줘.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했는데 법무사법이 먼저 개정이 됩니다. 2003년 법무사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2005년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겨우 된 겁니다, 사실은. 겨우. 그래서 2005년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이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로 허용을 한 거예요. 조건부 허용.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7번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 다만 찾았어요?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경매 부동산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 싶으면 어디서 정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잠깐 우리 얼굴 좀 볼게요. 우리 중개업을 하고 싶어도 자격증 따서 등록 한청이 뭘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죠, 이제 경매 대리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또 등록을 하고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잠깐 칠판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내가 이제 자격증 따라 아니면 뭘 만들어라? 법인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어딜 찾아갔지 우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나는 뭐가 되었고 개공이 되었고 개공이 된 이후에 어딜 찾아가서 지방법원에 찾아가서 또 뭘 해라? 등록을 하면 이자를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경매 대리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또 배워 이 부분을요. 또 배우는데 아까 대법원 규칙이라고 있었죠. 대법원 규칙을 이 책 맨 끝에 가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맨 끝단원에 가서 배운다고요. 이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은 자격증 따서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
자, 자격증 따서 바로 가는 건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꼭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가야 돼요. 그걸 또 지방법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보증 설정했죠? 이거 또 해야 돼요. 이쪽에 사고 터지면 그쪽에 보증기관에서 물어줄 테니까요. 네. 실무 교육 따로, 보증 설정도 따로 하는 거예요. 이쪽 등록증, 여기도 등록증 따로따로 받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되셨죠? 근데 칠판 계속 보시면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7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져요. 자, 첫 번째는 경매 권리문서 갈선, 두 번째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세 번째는 공매 권리문서 갈선, 네 번째는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 4가지 중에서 오로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등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권리분석 갈선은 내가 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매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셨죠? 지금은 그 정도 알면 되고 나중에 OX 지면 다 드려요. 다 드립니다. 그럼 제가 문제 내볼까요? 문제 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권리분석 갈선 할 수 있다. 오. 좋아요. 올해 실력 좋아요. 이해력이 너무 빠르세요. 자, 이런 일을 아저씨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아저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해보죠. 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또 5개와 또 경공매,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틀리게 내는 것도 다 익히고 가요. 자, 그런데 나머지 얘네 둘은요, 오늘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여기까지는 머리 복잡해지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어쩔 없죠. 그럼 여기 그 밖에 업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자, 질문 드릴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른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5.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관련 업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경매 대리할 때는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 거죠.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부동산의 개발업 할 수 있다. 5. 예.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삿짐 센터 할 수 있다. 5.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아저씨는 뭐만 빼고? 경험이. 그러면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내볼게요. 쉬운 질문을.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 대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겸업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43쪽 맨 위에 읽어볼게요. 맨 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저씨는 경공매 분석 알선 대리할 수 없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겸업 되겠습니다. 할 말 하십니까? 네. 자, 이제 2절로 갑시다. 자, 우리 고용인 가겠습니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우리 소공보조원에 대해서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거 모르셨죠? 그냥 고용하고 일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밑에 받아쓰기 해보세요. 받아쓰기 해보세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OX. 아니, 그러니까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뭘 고민해요. X지. 됐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예.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좀 해야 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예?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는 X라고요. 네. 자, 잠깐 얘기 좀 해요. 고용신고를 안 하면은 업무정지 한 달을 받아요.
한 달 받는데 옛날에 10년 전까지는 고용하고 10일안에 신고라는 제도가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왜 바꿨냐면은 내가 이제 옆에 중개 개공인데 옆 사무실에 보조원 되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보니까 고용신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시군구 등록한청에 전화했지. 옆 사무실에 고용신고 안 했어요. 공무원이 나와요. 민원 들어갔으니까. 공무원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지금 민원 받고 왔다고. 고용신고 안 했다며? 그러겠지. 업무정지 드릴 거야. 그랬더니 개공이 뭐래요? 그 일한 지 3일 됐다고 지금. 열흘 안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곧 갈게요. 그러는 거야. 일한 지 3일 됐다고 그런 거야. 열흘 안에 신고하면 되잖아. 위반 아니잖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저 옆 사람 또 찔렀지. 공무원이 나왔지 지금. 고용신고 안 했다며? 했더니 오늘 열흘째 했는데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걸릴 사람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이게 제도를 잘못 만든 거죠. 뭐 고용신고 안 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직 열흘 안 됐다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꿨어요? 고용을 했죠 지금. 고용했으면 그자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고용신고 안 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냥 바로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게. 제도를 잘 바꾼 거죠 이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 파란색 글씨를 방금 이해한 거예요. 자, 다시 시작.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고용을 먼저 하고 그자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신고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 이 말이 아니라고요. 됐죠? 예. 고용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는 말이 국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말이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요? 쟤 좀 고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공무원이 뭐래요? 내가 헤어진 그 남친인데 걔는 아니야. 그러면 가서 그래요? 너는 안 된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일단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대 없대요? 있다. 전자문서라는 건 그냥 인터넷 민원 24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인터넷 신고. 굳이 시청 갈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컴퓨터로 고용신고서 써서 이제 딱 쏘면 된다 이 말이죠. 민원 24에서 가능하다고 이게 고용신고가. 앞으로 전자문서라는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3번, 그럼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첨부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소공의 고용신고서 낼 때도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아까 시간에 배운 게 나와요 이게. 아까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냈어 안 냈어요? 안 됐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신고서에 소공의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는가 이렇게 적어낸단 말이에요. 시도를. 네, 됐죠? 내고 싶은데 안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수료 여부도 확인하니까 이게 다 낼 필요 없다고요. 결격사유는 아까 배웠잖아요. 결격사유는 신원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낼 필요 없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는가도 온라인으로 다 확인하니까 다 낼 필요 없다고요. 고용신고서만 내면 되는 건데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리를 내야 돼. 그것도 다시에 나와요. 미군부대 앞에 있나 봐요. 네, 외국인도 고용할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결격이 없어라는 소리를 갖춰서 내라는 얘기예요. 자, 고용관계 종료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간도 딴 얘기죠. 옛날에는 해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해고라는 건 사장이 자를 때만 해고라고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관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종료일부터 며칠 안에? 10일. 헤어지고 10일 안에 신고한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요. 좀 맞춰보실래요?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한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장님, 저 관둘게요. 사장님이 뭐래요? 기다려. 시청 가서. 저 관둔대요. 공무원이 뭐래요? 걔 괜찮던데.
가서 뭐래요? 너 안 된대. 자, 이게 어딨어? 관두는 건 내 맘이지. 그러잖아요? 관두는 건 내 맘이잖아요. 그래서 관뒀지, 지금. 며칠 안에. 10일 안에 전체가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보통 헤어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면 10일 해보세요. 헤어지면 10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헤어지면 1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헤어지면 10일. 이게 이제 고용신고와 고용황의 종료신고 되겠습니다. 자, 거기도 숫자 들어가니까 위아래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헤어지면 10일 이러면 됩니다. 발음을 좀 세게 하지 말고요. 자, 됐고, 밑에 이제 그 책임, 그 박스 안에 법의 제15조 제2항이라고 적혀 있죠? 그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은 대충 이런 얘기죠. 소공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개공이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문제를 해볼게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다시.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어디 들었어요? 모든이 아니라 뭐? 업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가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예요. 모든이 아니에요. 아니, 그의 인생을 책임질 거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책임집니까? 네. 업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개공이 책임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뒷장 가보시면은요. 잠깐 짚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민사책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민사책임이라고 적혀 있고 괄호 안에 방금 읽었던 15조의 2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금 읽었던 걸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자, 필기도 하지 말고 그리지도 말고 그냥 누르만 보세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여기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물론 소공이어도 됩니다. 자, 개공이 보조원을 고용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있습니다.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15조 2항을 적용한다면 누가 한 것으로? 개공이 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러면 시험에 이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진다. 당연히 오예요. 당연히 오인데 지금 나의 행위로 본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OX. 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내는 거죠. 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이렇게 문제 나와요. 나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잘해서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떡볶이, 오뎅, 튀김 사줬어도 소용없어요. 안 돼.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질문 드리죠.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낌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제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실제 대부분까지 간 사건이거든요. 개공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 나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냐. 이 말은 사장님만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냐. 내가 책임지는 말은 없지 않냐. 난 책임 없지. 사장님만 책임지는 것이지. 이렇게 주장했어요. 됐어요? 근데 판사님 뭐라고 그랬게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죠. 야,
사고 친 건 네가 아니냐. 근데 너는 책임이 없고 사장님만 책임지자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얘가 뭐라 해요? 어쨌건 내가 책임지는 말 없지 않냐고요. 됐어요? 이걸로 이제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대법원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자, 필기 안 할게요. 그냥 외우세요. 자,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해 일단. 우선 적용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개보조원 너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너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장만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요.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도 없고 없다는 말도 없지 않냐. 그러니 공인중개사법 규정 없으니 무슨 법 적용해? 민법 적용하는데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실 텐데요. 민법의 750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니 너는 무슨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자로서의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너의 고의과실이니까. 그리고 중개사법에는 15조 2항에 따라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말인 것이지 이 조항이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을 지운다는 취지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 말이 되냐? 야 아빠냐? 됐나요? 결국은 너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개공은 나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 개공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보조원한테 청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책임 있다 이거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먼저 했어요. 했으면 네가 사고 친 거죠. 너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상권이라고 표현했죠. 구상권. 내가 손해배상한 이건 다시 너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네가 사고 친 거니까요. 네. 그런 거죠? 아들 아니에요? 딸 아니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고용인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어요.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과 연대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함께 책임을 진다. 거기까지 말면 돼요. 함께 책임을 진다. 3번은 개공이 대신 손해배상했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말면 돼요. 이 정도까지 말면 돼요. 자, 밑에 이는 양벌 규정이라고 있나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짚어 보십시오. 양벌 규정이라는 것도 뭐냐? 거기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에 50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르죠, 지금? 지금 다른 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어쨌든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냥 짚어 보시면 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자, 공인중개사법에 48조가 뭐냐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12가지나 있어요.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법 49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사유가 또 이것도 12가지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소공보조원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반했다면 당연히 이 소공보조원에게 뭘 줘야 돼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는데 지금 양벌이란 말은 둘 다 벌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벌을 주겠다. 개공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을 주는데 생각해 보시면 개공은 위반자는 이다 아니다?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개공에게 징역 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지공이 사고 쳤는데 내가 왜 감옥을 갑니까? 너는 뭘 준다?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는 건 계속 얘기해 보시면 소금보조원이 몇 조 위반했다? 48조. 그럼 당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받죠. 그럼 개공은 얼마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소금보조원 49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는 개공은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에요. 그럼 소금보조원이 징역이면 너는 벌금, 소금보조원이 벌금이면 너도 벌금 이런 말이에요. 둘 다 벌금형 받을 수 있지만 액수가 같다는 말은 아니죠. 동일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벌금형을 받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벌금형을 왜 주냐 이거죠. 벌금형을 왜 주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벌금형을 왜 주나? 거의 근접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관리 소홀.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어서 너에게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죠. 이쪽은. 손해배상 책임 쪽은요. 나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난 책임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적용되는 조항이 뭐예요?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형벌이라는 것은 이건 형벌이잖아요. 형벌을 받게 되면 사람이 전과자가 되거든요. 형벌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 자에겐 절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관리 감독이 소홀히 했으면 뭘 주고? 벌금형을 주고. 그럼 네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걸 입증하면 벌금형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2번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면책 규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는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손해배상 책임하고 양벌 규정하고는 이런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29회 때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개공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는다. OX. X.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이번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겸업이랑 고용인 공부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잠시 후 우리 3절 공부하겠습니다.